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생활과 윤리 첫 시간 개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페이지 펴볼까요? 네,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름이 뭐죠? 네, 생활과 윤리입니다. 자, 생활과 윤리에서 윤리라는 단어를 아는 것부터 우리 시작이네요. 윤리라는 단어 끝에 배울 학자를 붙여서 윤리학이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윤리학의 분류 이 파트는요, 항상 수능 1번 문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집중해서 학습하신다면 수능 20문제 중에서 벌써 한 문제를 맞추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 무조건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리학이 뭔지 의미를 짚고 가기 전에 먼저 윤리학을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리학은요, 크게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강의 들으면서 외우면서 갑시다. 윤리학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네,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규범, 메타, 기술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각각 규범윤리학이 뭔지, 메타윤리학이 뭔지, 기술윤리학은 또 뭔지 이렇게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범윤리학이라는 것은 또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론규범윤리학이 뭔지부터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규범윤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주는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크게 와닿지가 않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변에 아주 사나운 강아지가 떠돌아다녀서 사람들이 그 강아지에 물려 다치는 일이 많다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강아지를 잡아다가 안락사를 시켜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이론규범 윤리학에서는요, 여러 이론들을 분석해서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고민의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규범 윤리학은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이것이 판단 기준이 돼서 강아지를 죽이는 게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면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는 것이 옳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혹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우리한테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판단 기준이 돼서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안락사시켜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론규범 윤리학에서는 어떤 판단이 옳은지 고민하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기준이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해결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규범 윤리학의 예시로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등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이론들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줄 수 있는 이론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의무론이 뭔지, 공리주의가 뭔지, 덕윤리는 뭔지 되게 낯설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각각이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담고 있느냐 이걸 세세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같은 다양한 옳고 그름의 이론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잠시 5페이지로 넘어와 볼까요? 네,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각각의 이론들은 뒤에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네, 이론규범 윤리학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와 같은 이론들을 우리한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다시 6페이지로 넘어와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이론 규범 윤리학의 뜻을 예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들을 제시해주는 윤리학이다. 자, 여기서 도덕 원리라는 거 뭐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 도덕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덕 규칙이 뭐죠?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즉, 이론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이론들, 아까 이론들 뭐 있었죠? 네,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한테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선택을 도와주는 윤리학이라고 간단히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강아지 안락사에서는 도덕 원리가 되는 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뭐였죠? 네,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혹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이론적인 기준이다, 도덕 규칙이다, 도덕 원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도덕 원리라는 표현은요, 수능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옆에 써져 있는 이 다양한 표현들 모두 알고 계셔야 해요. 도덕 원리라는 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도덕 규칙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보편적 규범, 규범적 원리, 보편 객관적인 도덕 법칙, 윤리적 원칙 이러한 표현들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도 수능에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천규범 윤리학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론규범 윤리학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면, 자, 기준이란 거 뭐라고 했죠? 네, 도덕 규칙, 다른 말로 도덕 원리를 이론규범 윤리학에서 제시를 해주면 그 도덕 규칙, 원리,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그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실천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론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뭐가 옳고 그른지 다양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면, 이 실천규범 윤리학에서는 정말 실제 문제 상황에서 그 이론들을 적용해서 해결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천규범 윤리학은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천규범 윤리학은 이 이론규범 윤리학이 제시해주는 이론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윤리학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실천규범 윤리학은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학제적 성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 알려줄게요. 인도의 한 여성이 임신 24주째인데 갑자기 태아가 문해증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이때 태아를 낙태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인도 의료법에서는 20주가 지나면 낙태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해요. 즉, 문해증 태아의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될까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의 도덕 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문해증에 대한 생명과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종교계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의 영역의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윤리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를 가진다. 그래서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실천윤리학은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규범윤리학 이렇게 두 가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윤리학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네,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으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지금 봤던 규범윤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이론규범윤리학, 두 번째, 실천규범윤리학. 자, 이론규범윤리학은 뭐였죠?
네, 이론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판단 기준, 즉 도덕 규칙, 다른 말로 도덕 원리를 우리한테 제공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폭넓은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도덕 규칙, 도덕 기준이 되는 것들, 도덕 원리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었죠? 네,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각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는 뭘 알아야 된다? 네, 이론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준다라는 점, 그 점을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실전규범 윤리학은 뭐였죠? 네, 이렇게 이론규범 윤리학이 제시해주는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진짜 현실 삶에서 적용해서 그 이론들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윤리학이었다. 자, 그리고 어떤 실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네,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해도 될까? 라는 문제에 부딪혔다면 안락사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안락사가 무엇인지 생명과 관련된 학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실천규범 윤리학이 여러 학문과 연계를 가진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론규범 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까지 봤는데 이 두 가지의 윤리학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공통점 뭐가 있는지 잠시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론규범 윤리학은 우리한테 판단 기준, 즉 도덕 원리, 도덕 규칙을 제시해줌으로써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실천규범 윤리도 마찬가지로 이론규범 윤리학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탐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학문 모두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요. 도덕 진술이 당위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도덕 진술이 당위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위의 예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이론규범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 줬었죠? 위에서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야 할까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론규범 윤리학에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기준이나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론적 기준을 제시해 줬었어요. 자, 말끝이 다 어떻게 끝나고 있죠? 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도덕 판단의 기준,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뭐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도덕 진술이 당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당위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규범 윤리학과 실천규범 윤리학에서의 도덕 진술은 당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진술이나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진술은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문장 속에 나타나 있어요. 자, 앞에 진술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사회적인 이득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뒤에 진술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생명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론규범 윤리학이나 이론규범 윤리학에서 도출한 이론들을 실천에 적용하는 실천규범 윤리학에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실천규범 윤리학과 이론규범 윤리학의 두 가지 공통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메타 윤리학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윤리학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미론적 접근, 두 번째는 논리론적 접근, 세 번째는 인식론적 접근.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미론적 접근이 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메타 윤리학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좋다라는 단어, 나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자체 뜻이 뭔지 밝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옳다라는 도덕적인 용어, 나쁘다라는 도덕적인 용어 자체의 뜻이 뭔지 분석하고 검증하는 일을 하는 게 이 메타윤리학이 첫 번째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은요. 도덕적 추론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밝히는 일을 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배 선생은 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건 논리적이고 타당한가요? 네, 이렇게 논리성과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도덕 명제가 검증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일을 두 번째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인식론적 접근으로서 마지막으로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은요. 도덕적 지식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지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지식은 이 세상에 절대 불변하는 진리로서 누구도 의심 없이 항상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가령 살인자에게 쫓기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잠깐만 자기를 숨겨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조만간 살인자가 와서 방금 숨겨준 사람 어딨냐고 이렇게 찾을 때 우리는 그때도 살인자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되나요? 네, 이런 경우는 살인자에게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지식은 성립할 수 없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도덕적 지식 자체가 이 세상에 성립할 수 있는가? 즉, 도덕적 지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 존재한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와 관련된 일을 탐구하는 것이 세 번째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짚고 넘어가셔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메타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탐구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 위에서 봤던 규범윤리학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가치 지향성을 지니는 당위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자,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은 어떤 가치, 어떤 이론을 우리한테 제시해 줌으로써 이런 선택지도 있어, 저런 선택지도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지 속에는 지향하는 가치가 각각 다 달랐어요. 자, 위에서 우리 예를 봤을 때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야 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었냐면 사회적인 이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 선택을 하자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라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문장에는 지향하는 가치가 다 달랐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됐죠? 네, 사회적인 이득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됐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됐죠? 네, 생명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규범윤리학은 가치를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메타윤리학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었죠? 네,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도덕 문장이 타당한가,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도덕적 지식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한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치가 개입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가치가 개입된다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을 메타윤리학은 했었다라는 점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범윤리학은 가치가 개입된, 가치 지향성을 지니는 당위의 학문이고 메타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탐구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까지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윤리학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쓰다, 서술하다 라는 뜻의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윤리학은 뭘 서술하는 윤리학이라는 걸까요?
기술윤리학은 각 사회의 규범들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윤리학이다. 자, 여기서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원인, 결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각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윤리학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직 감이 안 오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규칙이 있죠. 자, 기술윤리학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른을 보았다 라는 원인과 그리고 나서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를 그대로 서술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라는 문화가 옳은지 그른지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단지 서술한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서술하는 것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한다 라고 합니다. 자,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서술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라고도 합니다. 또 경험한 것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과학적으로 서술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진도 내용인데요. 우리 그러면 한번 쭉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수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윤리학은 크게 어떻게 분류된다? 규범, 메타, 기술윤리학으로 분리된다. 자, 규범윤리학은 크게 어떻게 나눴죠? 네,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으로 나눠진다. 이론규범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즉 도덕 규칙, 판단의 기준을 이론규범윤리학에서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천규범윤리학은 뭐였죠? 네, 이론규범윤리학이 알려준 그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 자, 다음으로 메타윤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 어떤 일을 했었죠? 첫 번째, 의미론적 접근,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했었다. 두 번째, 논리론적 접근, 도덕 문장이 타당한가, 논리적인가를 검토하는 일을 했었다. 자, 세 번째로는 인식론적 접근, 도덕적 지식이 성립 가능한지 탐구하는 일을 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윤리학 배웠었는데 기술윤리학 뭐였죠? 네, 각 사회의 그냥 문화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 과학적으로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본 거를 쓰는 서술하는 윤리학이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은 가치가 개입된 학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개입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탐구하는 학문이었어요. 근데 규범윤리학은 어땠죠? 네, 우리한테 어떤 많은 선택지들을 줬어요. 가치가 개입된 많은 선택지들을 줬어요. 즉,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 기준을 제공해주는 윤리학이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 입장에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정도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 딱 두 문제만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문제만 푸시면 안 되고요. OT 때 이야기했듯이 주제별로 모아져 있는 기출문제집 꼭 사셔서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 모두 풀어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꼭 제시문 분석 그리고 오답 분석까지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맞춰도 이 다른 오답들이 왜 오답인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시문 분석, 오답 분석 거창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2020학년도 수능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거 어떤 입장이죠? 네,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으면 뒤에 더 읽어보면 돼요.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는데요. 즉,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한다. 실천 규범이죠. 뒤에 더 읽어볼게요.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를 가진다. 이거 어떤 성격이었죠?
네, 학제적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학제적 성격을 가지는 윤리학 뭐였어요? 네,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어떤 입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자,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기술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근데 잘 모르겠으면 뒤에 더 읽어보면 돼요.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자, 기술이라는 키워드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 윤리학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갑.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사회 규범의 인과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거 어떤 윤리학이었죠? 네, 기술 윤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실천 규범 윤리학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2번.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자, 우리 구체적 삶의 해결을 중시해야 된다. 어떤 윤리학이죠? 네, 실천 규범 윤리학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근데 정답 찾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3, 4, 5번도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윤리학을 당위의 관점에서 보고 이상적 덕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 어떤 윤리학이었죠? 네, 규범 윤리학이었어요. 여기서 이상적 덕이라는 것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알려줌으로써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윤리학, 어떤 윤리학이었죠? 네, 규범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4번.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보편적 도덕 원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 이거 어떤 윤리학? 네, 이론 규범 윤리학이었습니다. 5번.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어떤 윤리학에 썼죠? 네, 메타 윤리학에서 의미론적 접근이었습니다. 옳다, 좋다, 이 단어 뜻에 대해서 밝히는 윤리학.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3월 1번 문제네요. 자,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누군지 볼게요.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도덕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도덕 원리 정당화하고 도덕 규범의 체계를 구성하는 거 어떤 윤리학이었죠? 네,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은 도덕적 담화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옳다는 무슨 뜻이지? 이 단어의 뜻을 분석하는 거 어떤 윤리학이었죠? 네, 메타 윤리학에서 의미론적 접근이었네요. 자, 메타 윤리학이라는 거 아직 눈치 못 챈 학생들은 뒤에 더 읽어보면 돼요. 도덕 판단이 참 또는 거짓으로 확증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탐구해야 한다. 자, 도덕 문장, 도덕 판단이 논리적인지 타당한지 밝히는 일을 어떤 윤리학에 썼다? 네, 메타 윤리학에서 두 번째 일이었죠. 논리론적 접근이었네요. 자, 그래서 갑은 이론규범 윤리학, 을은 메타 윤리학 이렇게 잡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윤리학은 선악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해야 한다. 자,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치를 개입해서 우리한테 판단 기준을 제공해주는 윤리학, 어떤 윤리학이었죠? 네, 이론 규범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니까 맞는 입장이네요. 니은,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가치가 개입됐었나요? 아니면 가치가 개입되지 않았었나요? 네, 가치가 개입됐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가치 이론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폭을 넓혀줬었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 틀렸네요. 디귿, 윤리학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도덕 추론의 타당성, 배 선생은 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도덕적인 추론이 과연 논리적인가를 밝히는 게 어떤 윤리학이었죠? 네, 메타 윤리학 두 번째 접근 뭐였어요? 논리론적 접근 두 번째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디귿 메타 윤리학 맞겠네요. 자, 그럼 리을 보도록 할게요.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객관적 진술을 주된 목표로 해야 된다.
자, 객관적 진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었죠? 네, 가치 중립적 서술, 그리고 경험 과학적 서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리을은 어떤 설명이다? 네,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갑, 을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